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랜만에 미래 사회와 관련된 책을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식량 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좀 무서운 제목의 책입니다. 자, 참고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정말로 흥미롭게 읽어가지고 제가 흥미롭게 읽은 구절들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 거예요. 자,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뭐냐면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이쪽 전문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재작 소장님이 쓰신 것이고 농학자, 농업 전문가, 정부기관 농업 관련 기구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귀하게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몇몇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이 책에서도 지금 현재 온도가 1.1도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기후변화 상황도 쫙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 IPCC 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1.09도가 상승이 됐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디언지가 재미난 표현을 한 것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1.1도가 높아진 게 얼마만큼 많은 에너지가 축적이 된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가디언의 계산에 따르면 150년 동안 가열 평균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초당 1.5개씩 터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가열이 빨라졌고 지금은 초당 3개에서 6개의 원자폭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 정도의 지구 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바다의 온도가 상승이 되고 해수면 상승을 촉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케인과 태풍을 더욱더 강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셨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몇 도가 상승이 됐을까요? 전 지구적으로는 1.1도가 높아졌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8도가 상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표면은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되고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맞춰져서 1.1도인 거고 우리나라는 이미 1.8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는 이 기상청 환경부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파악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나온 거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책에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 여러분들 농축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들어보셨죠? 저도 지난 IPCC 보고서를 통해서 와, 농업, 임업 이런 토지 사용에 의한 이 온실가스 배출이 꽤 많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 몰랐거든요. 책에 나옵니다. 농수산은 산업 분야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축산, 벼재배, 그리고 농경지 토양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와 메탄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타 산업 분야와는 달리 농수산업은 비에너지 분야가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만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특징 자체가 여기서는 다르다는 것이고요. 내용 더 살펴보실게요. 축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 7.1기가톤을 배출한다고 하는데 이 중 거의 절반이 45%는 사료를 생산하는 농업 분야에서 발생이 되고 그 나머지가 재밌어요. 가축의 장내 발효 39%, 분뇨 처리에서 10%, 가공과 운송에서 6%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내용.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것이 이산화탄소라면 비에너지 분야에서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주를 이룬다. 미생물이 호흡할 때 발생하는 기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물에 잠긴 농과 소의 내장,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혐기성 조건이 만들어질 때 발생한다. 자, 이런 점들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도 꽤나 높다는 건데 이산화탄소보다는 다른 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식량 위기에 대한 내용도 참 흥미롭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50%도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곡물 자급률로 따지자면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80%를 수입해서 먹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폭염 때문에 밀 생산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식탁 물가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나중에 식량을 무기화하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높여야 된다라는 논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재미난 내용.
일반적으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식량 생산은 3에서 7%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어디에서 줄어드냐? 중위도 국가에서 많이 줄어들고요. 위쪽에 좀 추운 국가들 있죠. 러시아와 캐나다 등 고위도 국가에서는 생산량이 늘기는 하는데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을 내다 보면은 이렇게 1도가 높아질 때마다 3에서 7%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 이런 따뜻해지면은 러시아나 그런 데 동토층에서 농사 지으면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지금보다는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곡물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특히나 옥수수의 생산량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래서 앞으로 옥수수 가격을 많이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밀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해지면은 그 생산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기사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근데 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폭염, 가뭄 상황 때문에 작황이 안 좋을 수가 있죠. 올해 인도처럼.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도표 보시게 되면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0.7%만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수입, 전량 수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위기 상황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 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가량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데 쌀은 온난화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온난화 측면에 있어서는 온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간척지에서도 이 벼농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더 높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거기에 이제 소금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또 배우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큰 화두였죠. 한국의 식량 자급률을 정말로 높이는 게 가능할까? 문제는 올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럼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까?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다수학 벼 품종에 벼를 심으면 20% 정도 생산량 늘릴 수 있고 뭐 해외 경작지를 만든다든지 선진화를 시켜서 한 사람이 더욱 많은 경작지를 커버한다든지. 자, 근데 만약에 쌀이 더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쌀이 너무 넘쳐나게 되면은 쌀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오히려 농민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이 너무 수요 이상으로 초과가 되어도 농가가 난리 나기 때문에 식량 생산량 이런 것들 계속 늘린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쌀 대신에 다른 곡물을 재배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거의 전부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국내 소비자들이 몇 배의 가격을 주고 국내산 밀과 콩을 사들일까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이런 곡물들을 우리가 수입해 오고 있죠. 콩도 사실 우리가 원산지인데도 수입을 해오고 있는 이유.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트랙터로 대규모로 만든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수입처 다변화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책에 담고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거,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누가 농사를 짓죠? 젊은 사람들이 식량 생산을 요즘 잘 안 하잖아요. 자, 지금 농장주의 평균 연령이 67세를 넘어가고 40세 이하는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자급률이 앞으로 높아질까?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수입을 하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리고 젊은 층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기르는 품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기 빨간색 한번 보세요. WTO 이전까지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최우선 목표였는데 이후로는 농가 소득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귀농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우스에서 돈 되는 작물 재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것도 농가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안 올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참고로 딸기는 서늘한 곳에서 자란다고 하는데 요즘에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온 피해가 또 심하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하우스에 난방시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냉방장치를 달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팔면은 쌀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온난화 때문에 더워지게 되면은 축사에 다 이제 에어컨 달 거냐는 것이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도 거의 없는데 자, 만약에 정부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을 높인다, 전기료를 높인다고 한다면은 수출할 때 이런 품목, 가격 경쟁력이 있겠냐는 겁니다. 야, 그렇다고 이제 가격 올린다고 하면 농가에서 또 시위할 것이고 참 문제가 복잡하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만이 정답이냐? 그게 아니라 자, 우리 낭비되는 식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식품 낭비만 줄이더라도 농업 생산성을 30% 증가시키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수 사례로 네덜란드의 1/3라는 우수 사례를 듭니다. 자, 여기는 냉장 유통 물류를 통해서 식품 손실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재배 농가, 유통기업, 소매 사업자 간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하고요. 식품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합니다. 남는 식품은 또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를 하거나 그래도 남으면 가축 사료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또 남으면 식품에서 기름을 채취해서 바이오 연료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또 마지막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이나 퇴비화에도 사용을 해가지고 남는 음식물을 아주 알뜰하게 그런 사용을 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거죠. 이걸 우수 사례로 또 소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만약에 1.5도가 상승하면은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의 서식 범위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요. 2도 이상 높아지게 되면 피해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탄소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탄소가 바닷물에 흡수가 되는데 그러면 산성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호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전에도 제가 IPCC 자료를 소개해 드렸는데 노란색은 위험이 이제 적정한 정도, 빨가면 높은 거, 그리고 보라색은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노란색이 대부분인데 이쪽 보시게 되면은 산호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험 수준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2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생물 다양성에 상당히 큰 위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IPCC의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 30년 더 사신다면은 이런 세상을 경험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폭염, 폭우, 가뭄, 식탁 물가 변동,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벌써 1970년 이후에 개체수가 60% 감소가 됐다고 하고 상당수의 종이 수십 년 내에 멸종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큰 이유는 토지 이용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꿀벌 감소도 우리가 상당히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과수원이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야생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리가 끊어지게 됐을 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 자, 그리고 또 탄소 중립이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들을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에너지 사용해서 탄소 배출 줄이고 숲을 조성해서 대기 중에 탄소들을 흡수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게 또 재미난 게 2015년에 통과된 파리 협약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게 감축 의무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약속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을 생각해 보자면은 정치인들이 표 받으려고 포퓰리즘이라든지 경제 살리겠다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 약속이 이행이 되겠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30년에는 각국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창피를 당하게 될지 박수를 받게 될지는 한번 2030년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식물을 길러가지고 탄소를 흡수하자.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식물이나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수화물을 고정하더라도, 즉 탄소 고정을 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다시 분해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1년생 초본류는 죽은 후 1년 내에 대부분 분해되어 다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로 되돌아가 결과적으로 탄소 흡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듯 대부분의 작물은 탄소 순환에 참여하지만 대기의 탄소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탄소 중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식물이 탄소를 감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중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년생 초본류는 1년 안에 자라가지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죽는 식물들을 말하거든요. 죽어서 썩으면 이게 다시 대기 중 탄소 증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과수나무는 어떤가? 과수나무는 2, 30년은 자라니까 탄소 흡수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과수원을 늘려가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과수나무는요, 또 외성 대목으로 크게 자라지 않고 해마다 가지를 쳐내니 실제 목재로 축적되는 양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외성 대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과나무를 예로 들자면은 크게 자라지 않는 다른 식물과 접목을 해가지고 왜소하게 자라게 한 거예요. 너무 높게 자라지 않고. 그러면은 연령이 단축되고 관리하기 편해진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는 심고 그리고 어디서는 이렇게 베어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에는 제로가 된다. 결국에는 탄소 흡수를 하려면은 장기적으로 울창하게 잘 자랄 숲이 필요하지 과수원 그리고 조그만 식물들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농촌마을에 가면 풍력발전단지 반대에 태양광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농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우리도 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농경지에만은 설치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수요가 큰 도시부터 공장부터 모두 설치하고도 더 필요하면 농촌에 요구했으면 해요. 농경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렇게 반대하는 기사들 우리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누구에게 제일 문제가 많냐면은 소작농들이 제일 문제가 심하세요. 땅 주인들이 돈이 더 잘 된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태양광 산업으로 바꿔버리면은 농경지를 거기에서 농사 짓던 소작농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소음 문제 때문에 이제 축산 농가에 피해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대도시에서 쓸 도시를 시골 자기네 터전에서 만들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더니 생산량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태양광 발전 덕분에 소득이 오히려 늘어나서 환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쓰고 있죠.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아래는 농사를 짓고 높게 이제 대를 달아가지고 태양광을 위쪽에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럼 농경지를 살리면서 태양광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조량 감소 때문에 벼재배의 15% 수확량 정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팔아서 수익 충당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문제는 그럼 또 뭐냐면은 이게 소형으로 또 높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겁니다. 완전 대규모로 이렇게 깔아버리는 게 아니라 소형으로 여기저기 높이 지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태양광 설치 후에 전기 판매 단가가 하락하거나 대출 이자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즘에 제주도에 이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태양광 해가지고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수익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 갖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해감각이 너무 얽혀있고 복잡한 문제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여유가 없는 게 아닐까. 울산에 공업탑이 세워지던 시절에는 소음과 검은 연기가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지금은 기겁할 내용이지만 그 시대는 그만큼 절박했다.
만약 다시 절박한 때가 오면 달라질까? 자, 공장 굴뚝은 성장과 번영을 의미했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당장의 피해로 받아들여지고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각자 서 있는 입장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주장이 난무한다. 원자력은 위험해서 안 되고 태양광은 우리 집 앞에는 안 되고 전기의 대부분을 생산하던 화력발전은 없애야 하고 그렇지만 전기 요금은 올리면 안 되고 건조기와 식기세척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새 가전은 더 많이 필요하고 농사용 전기 요금 제도는 농가의 생존을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까? 결론은 속도를 늦추거나 결국 다음 정권, 다음 세대로 미루는 것이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잘 읽었고요. 한국의 현실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았고 너무 어떤 환경책을 보면은 화학 수식만 정리를 하거나 수치만 정리를 해둔 책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가지고 너무 추천드릴 만한 책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느끼시나요?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면 알수록 어렵다고 많이 느껴지고요. 저자도 밝은 전망을 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책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또 다음에 미래와 관련된 좋은 책이 있으면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